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저라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고 한 번쯤 인생을 되돌아볼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한 노신사를 그린 것인데요. 이 남자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과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왜 이런 표정을 짓게 된 것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청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우리 딸 아기였을 때가 떠오릅니다. 20대 한창 좋을 때 결혼해 전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지금 돌아보면 저도 참 젊다 못해 어렸네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을 청춘이라고 한다잖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친 인생의 젊은 나이. 그 시절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던데 저는 청춘을 떠올리면 적지 않게 후회가 됩니다. 그 사연을 풀어보려고 글을 쓰게 됐어요. 얼마 전 딸의 생일이라 수산물 시장에 갔습니다. 딸이 고기보다 해물을 좋아하거든요. 회도 뜨고 매운탕거리도 사고 손주가 좋아하는 꽃게도 살 겸 갔죠. 혼자 이것저것 보는데 뒤에서 누가 여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죠. 목소리가 그 사람과 너무 비슷했어요. 20대의 어떤 날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좀 해. 기차화통 삶아 먹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목청이 원래 큰 걸 어떻게 해? 당신 양말에 구멍 났다. 엄지발가락이 쑥 나왔는데. 귀여워 죽겠네. 발가락도 어쩜 그렇게 귀엽냐? 조용히 좀 하라고. 창피해 정말. 목청이 워낙 커서 늘 사람들 시선을 끌던 그 사람. 애아빠의 목소리랑 너무 똑같았죠. 돌아보는데 젊은 애기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자기 아내를 향해 웃고 있더라고요. 다정하게 아내의 어깨를 안고 시장을 걷는데 한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애기 아빠는 제 남편과 체격이 참 비슷했어요. 우락부락한 외모에 팔뚝도 굵고 목소리도 컸죠. 하지만 아내한테 하는 건 참 다르더군요. 돌도 안 된 아기를 아기띠로 가볍게 안고 장본 것들을 번쩍번쩍 잘 들어줬어요. 냉커피까지 사서 아내에게 주는데 참 자상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보니까 가게 주인이 묻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서요. 요새 우리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애아빠들이 애기도 잘 보고 아내 위할 줄도 알고. 그렇죠? 그렇네요. 참 자상하네요. 어머나, 지금 하는 거 봤어요? 와이프 볼에 뽀뽀 쪽 하는 거? 그랬어요? 아유, 아내가 이뻐 죽겠나 보죠. 좋은 때네요.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난 다시 태어나야 저런 남편을 만나볼까. 우리 애들 아빠도 저런 건 몰랐어요. 만날 밥 타령만 했지. 무슨 얘긴 줄 알죠? 그럼요. 알다마다요. 어디 보자. 여기 꽃게가 정말 싱싱하네요. 찜하고 탕도 끓일 거니까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그럽시다. 오늘 아주 물이 좋아요. 전 이것저것 잔뜩 사서 차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앞에 새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방파제의 파도가 철썩철썩 부딪히는데 저도 모르게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바다 낚시 가는 걸 엄청 좋아했던 남편이 떠올랐죠. 만화 뽀빠이 아시죠? 제 남편은 그 뽀빠이를 닮았어요. 어렸을 때 초저녁이 되면 그거 보는 게 낚시였습니다. 전 그때 이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던 꼬마였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늘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죠. 만화 속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커다란 팔뚝을 자랑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뽀빠이는 생전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았어요. 아픈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사는 엄마를 보면 어린 나이에도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웠죠.
철없는 생각에 어디 다른 곳에 뽀빠이처럼 강한 진짜 아빠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언니한테 꺼냈다가 꿀밤만 호되게 맞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전 집안 형편에 맞게 제 진로를 정했습니다. 아니, 혜순이 넌 공부도 잘하면서 왜 무조건 상고만 간다 그래? 저 대학 못 가요, 선생님.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엄마도 돈 버느라 힘드셔서요.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봐.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성적이 아깝잖아. 소용없어요, 선생님. 그냥 원서 써주세요. 저도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벌고 싶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집엔 빚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원서를 쓴 날 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골목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어요. 이름은 김태아, 성격이 호탕한 동네 오빠였습니다. 팔뚝도 굵고 체격이 좋아서 딱 봐도 뽀빠이 같은 사람이었죠. 혜순아, 왜 우냐?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얼마나 큰 게 들어갔길래 펑펑 울어. 오빠가 봐줄게. 고개 한번 들어봐. 됐어. 아니, 왜? 내가 봐준다니까. 됐다니까. 오빠, 머리 왜 깎았어? 아, 오빠 군대 간다, 짜식아. 다 큰 처녀가 길에서 울고 다니면 어떡해. 이걸로 닦아. 손수건은 나중에 돌려주고. 오빠 다녀올게. 그 오빠는 입대하러 가는 길이었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손수건 한 장 쥐어주고는 훌쩍 버스를 타고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전 크게 슬플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손수건이나 잘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죠. 시간은 흘러 전 여상을 나와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권투 글러브를 주력으로 해서 운동용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주로 체육관 하시는 관장님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계약을 하고 물품 일체를 사가셨어요. 그리고 회사 밑에도 복싱 연습장이 있었죠. 저는 출퇴근하며 복싱장에 다니는 청년들과 자주 마주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뽀빠이를 닮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건물 밖으로 난 계단을 내려오는데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지고 말았죠. 하필 그날 구두 신고 치마 입고 코트로 멋을 부렸는데 철제 계단에서 보기 좋게 미끄러진 거였어요. 어디가 어떻게 다친 건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빡빡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일어나 볼게요. 발목이 너무 아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쳤는데 잘못 일어났다가는 큰일 나요. 잠시만요. 너 울보? 뭐라고요? 태아 오빠? 군에 입대하던 날 저한테 손수건을 줬던 태아 오빠가 어느새 제대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회사 밑에 있는 복싱장에 다니고 있었죠. 제대를 하더니 체격은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목 대줄게. 그냥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그 사람은 어디서 나무판 같은 걸 갖고 오더니 제 발목에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벗어 묶어주더니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전 발목 말고도 여기저기 타박상에 좀 다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어요. 그때 태아 오빠가 매일같이 귤이며 빵 같은 걸 들고 찾아오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린 친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22, 그 사람은 27이었어요. 오빠 왔어? 어때?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아? 이건 또 뭐야?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나 주려고 사온 거야? 연말인데 혼자 심심하잖아. TV 보면서 군것질하라고. 친구 녀석 하나가 이 회사 다녀서 하나 샀어. 그렇구나. 고마워. 근데 오늘 약속 있어? 옷 근사하게 입고 왔네. 연말이라 친구들 모임이 3개나 있어. 뭐 아마 오늘은 밤샐 것 같아. 애순이 너도 안 아팠으면 같이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나으면 내 친구들 쫙 소개시켜줄게.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퇴원하자. 호탕한 성격의 태아 오빠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 군대, 회사까지 한 번이라도 말을 섞은 사람들은 다 친구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태아 오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제 이상형인 뽀빠이를 닮은 데다 발도 넓고 인기도 많은 그 남자가 어린 제 눈엔 너무 멋져 보였어요. 퇴원할 무렵부터 전 짝사랑을 시작했죠. 한 1년쯤 혼자 좋아하다가 고백을 했어요. 당시 23 겨울이었는데 소주를 마시고 엉엉 울면서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했더니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이거 참. 꼬맹이 울보가 또 우네. 넌 좋아한다는 고백하면서도 우냐? 꼬맹이라고 하지 마. 나도 벌써 23살이라고. 나 오빠 좋아해.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술김에 고백을 하고 나니 용기가 생겨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자친구냐고 하면 오빠는 절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사귄다고 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제 물귀신 작전에 태아 오빠도 결국 넘어오게 됐고 저 24, 남편 29살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봄에 결혼을 했는데 식장은 하객들로 넘쳐났어요. 그만큼 축하도 넘쳐 흘렀죠.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했어도 가족보다 여전히 친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신혼인데도 저희 집에선 주말마다 말다툼이 벌어졌죠. 주말인데 아침부터 어딜 나가? 지난주엔 조기축구에 나간다더니 오늘은 또 왜 낚시터를 챙겨? 오후에 나랑 영화 보기로 했잖아. 영화는 나중에 보자. 잠깐만 갔다 올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친구들이 날 가만둬야지. 전화통에 불나는 거 안 보여? 우리 신혼이야. 주말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평일에도 퇴근하면 집에 바로 오는 법이 없잖아. 동창 만난다, 군대 동기 만난다. 늘상 그러잖아. 주말 하루쯤은 집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래 안 걸려. 딱 하룻밤 다녀오는데 이렇게 징징대기야? 어린애처럼.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후딱 다녀올게. 하룻밤이 후딱이야? 미혼일 땐 그렇게 멋져 보였던 남편의 호탕하고 발넓은 성격은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조기 축구에 낚시, 등산, 당구까지 아주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는 기본이고 주말이라고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죠. 또 친구 이사하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챙겼습니다. 정작 제가 이사할 때는 저한테 다 맡겨놓고 친구만 챙기는 모습에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어린 마음에 전 임신을 하면 좀 나아질까 했죠. 결혼 반년 만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때 제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도 자기 놀 거 다 챙기더라고요. 젖먹이 갓난아이 놔두고 헐헐 아주 새처럼 날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혹은 1박 2일 걸리는 낚시 같은 걸 철철히 다니고 틈만 나면 친구 만나 술 마시느라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취직을 해도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건 당연했죠. 얼마 다니지 못하고 잘리거나 자기가 걸어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 여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당신 한 회사에 1년도 못 있잖아. 정말 어쩌려고 그래. 설마 우리가 굶어 죽기 하겠냐? 그리고 아기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 보고 있거든. 곧 큰 돈 벌어다 줄 테니까 푼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 넌 왜 그렇게 걱정이 많니?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경험이 뭐가 필요해? 나한테 친구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인맥 쌓겠어? 가만히 있어도 기똥찬 사업 아이템들이 굴러 들어온다고. 혜순이 넌
우리 딸 키우면서 호강할 생각이나 해. 그러나 번지르르한 말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나온 뒤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돈 버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서둘러 산후조리를 하고 이것저것 일할 걸 찾아봤죠. 그땐 나이가 젊으니까 아기 낳고 회복도 금방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기를 봐줄 사람도 딱히 없어서 시간도 늘 부족했죠. 전 화장품 방문 판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다 보니 제 적성을 좀 알게 됐어요. 아줌마들 만나서 상대하는 걸 제가 잘하더라고요. 머리를 굴려서 얼굴 마사지를 하는 미용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크지 않게 열었는데 되게 운영이 잘 됐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이런 재주가 있었어? 아이 남들은 셔터맨이 꿈이라던데 내가 그 멋진 사나이게 됐구먼. 내가 복은 타고났단 말이야.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는댔으니까. 아 여보 셔터맨 하게 해줘서 고마워. 누가 들으면 매일같이 문 열고 닫아주는 줄 알겠네. 아니잖아 당신. 마음 내키는 날에만 조금 거들어 놓고 무슨 셔터맨이야? 매일같이 나와야 셔터맨이지. 뭘 또 그렇게 빡빡하게 그래. 자기야 우리 형편도 나아졌는데 둘째 만들까? 수정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샵 운영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수정이 아직 4살밖에 안 됐어. 손이 많이 가는 나이라고. 애 보랴 가게 보랴.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여전히 주말에도 내내 나가서 노는데. 왜 불똥이 나한테 튀냐? 아 힘들면 도우미 쓰고 직원도 더 쓰라니까. 그건 돈 아니야? 마사지샵 주말에도 바빠. 머리가 핑핑 돌아간다고. 하루라도 우리 딸 수정이 좀 봐주면 안 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스러워? 당신 생각하면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 아 왜 거꾸로 솟아? 사업도 이렇게 잘하고 애도 잘 키우는 슈퍼우먼이 그러면 안 되지. 슈퍼우먼 안 하고 나도 고상한 사모님 하고 싶어. 나도 호강할 줄 알고 쇼핑하면서 편하게 살 줄 안다고. 당신 만나 내 팔자 완전히 꼬였어. 알았어. 내가 잘할게. 화내지 마. 화를 어떻게 안 내? 당신 귀랑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내가 고생하는 거 안 보고 안 듣기로 작정한 거야? 어떻게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 자기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가끔 자상한 남편들 보면 너무 부럽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린 딸 수정이는 마사지샵에 나와 있다가 밥때를 놓칠 때도 많았고 작은 방에서 혼자 놀다가 잠들기도 했죠. 저도 몸이 고되니까 살도 빠지고 정신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빠른 말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게 다였어요. 나 안 도와주는 건 그렇다 쳐. 남들은 쉬는 날 산이며 바다며 놀러 가는데 우린 뭐야? 수정이 안쓰러워 죽겠어. 놀이동산도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당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동안 수정이는 집이랑 어린이집 가게 왔다 갔다 한 게 다라고. 미안해. 내일은 내가 진짜 수정이 볼게. 잘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뚱해 있어? 대답 좀 해봐 자기야. 남편은 눈치가 백단이라서 제가 조금 화를 내는 것 같으면 그때 하루 이틀은 좀 잘했어요. 슬슬 제 눈치를 보다가 능구렁이처럼 매번 놀러 나갔죠. 완전히 한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화내거나 무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적당히 비유 맞추다가 자기 원하는 거 하는 그런 좀 약은 사람이었죠. 저는 나중에 싸우는 것도 힘들고 지쳤어요. 똑같은 말하는 것도 입 아프고 내 손해더라고요. 애아빠 하나라는 거 그 끝만 잡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애보고 일하면서 살아갔어요. 수정이 유치원 다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죠. 가족여행 사진을 갖고 오라는 거였어요. 전 몰랐는데 수정이가 잡지책에 나온 남의 가족 놀러가는 사진에
우리 식구 얼굴만 붙여서 가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놀러 가자.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그래, 그러자. 사진 보니까 진짜 우리 식구 놀러 가는 것 같네. 아빠는 왜 그렇게 바빠? 아빠는 회사도 안 다니잖아. 만날 낚시랑 축구하러 간다 하고. 어제는 밤에 나가고. 엄마는 만날 일만 하고 나는 집에만 있잖아. 우리도 놀러 가자, 엄마. 지은이랑 비니가 놀이동산 다녀왔다고 자랑해. 나도 가고 싶어. 내 소원이야, 엄마. 그래.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한테 꼭 물어볼게. 왜 울려고 그래? 가면 되지. 전 우는 수정이를 달래서 간신히 재웠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을 닥달했고 우린 평일에 시간을 냈어요. 수정이도 유치원 빠지고 같이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진작 안 왔나 싶었죠. 저녁 때가 되어 제가 수정이한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갈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갈비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가겠대요. 어딜 가? 같이 저녁 먹어야지. 근처에 형식이 살잖아. 연락했더니 자기 가게로 오래. 오랜만에 술 한잔 해야지. 뭐?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오늘 가족 처음 놀이공원 왔어. 지금 5시 반이고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해. 하루 꼬박 딸이랑 와이프한테 시간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형식인지 뭔지 아는 인간은 얼마 전에도 만났잖아. 그건 일 때문에 만난 거고. 오늘은 회포 풀 일 있어서 그래. 낮에 같이 놀았으면 됐지. 뭘 저녁까지 같이 먹으려 그래. 나 잠깐 다녀올게. 당신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다. 진짜 가망이 없어. 뭘 또 그렇게 뾰족하게 굴아. 애 놀라잖아. 앞에서 말다툼을 하니까 수정이가 울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과는 이 기분으로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수정이도 별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저녁 먹는 일이 없으니까 애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 와중에도 전 맏며느리여서 할 도리는 또 다 하고 살았죠.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아프신 시부모님 병원비에 나중엔 요양원비까지 다 냈습니다. 나중엔 가족 간에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다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창 시댁에 돈 많이 들어갈 땐 돈 한 푼 집에 안 가져오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새벽에 라면 끓여 먹는 남편을 보면 너무 싫었습니다. 일찍 들어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 그리고 도대체 왜 취직을 안 하는 거야? 오늘 나 어머님한테 50만 원 보내드렸어. 어머님 가방이랑 지갑 잃어버리셨대서. 그랬어? 잘했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엄마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들보단 며느리가 더 믿음직스러운가 봐. 역시 따봉. 내 마누라 최고. 그따위 립서비스 이제 더 이상 하지도 마. 50만 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돼지 저금통 깨고 동전까지 박박 긁어서 가게 월세 낼 돈 합해서 드린 거야. 당장 내일 50만 원 내 통장에 넣어놔. 안 그러면 월세 못 낸다고. 야, 돈 잘 버는 혜순이가 50만 원 갖고 남편을 쪼냐? 오늘은 잔소리가 좀 길다. 다른 날은 1절까지만 하더니 오늘은 4절까지 하고 왜 그래? 그깟 50만 원 갖고.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너한테 용돈 받아 쓰는데. 그러니까 왜 취직을 안 하고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냐고. 용돈 주는 거 흥청망청 다 쓰면서. 인맥 자랑하더니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당신 친구들한테 일자리 하나 달라는 건 자존심 상해? 친구들한테 무슨 일자리를 부탁하냐? 모양 빠지게. 가만히 있어봐. 좋은 자리 나오면 장사 시작할 거야. 곧 죽어도 장사고 사업이지. 진짜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과거에 나한테 따지고 싶어. 왜 이렇게 날 고생시키는데. 그래도 남편은 끄떡 없었어요. 제가 주는 용돈으로 거의 20년을 총각대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전 44살이 되었습니다. 그 해는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지키려던 가정을 제가 깨고 나온 해거든요. 결국 제 입에서 이혼의 소리가 나왔어요. 수정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지면 좀 나아진다는데 여전히 남편의 1순위는 친구였죠. 나이 먹고도 철이 안 드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히고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낚시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나가서 얘기 좀 해. 아이, 왜? 집에서 얘기하지, 나가재. 아, 나 피곤해 죽겠어. 아, 어제 밤 낚시하고 왔잖아. 집에 수정이 있어. 꼭 밖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산 뒤쪽에 카페 알지? 세수하고 그리로 나와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졸려 죽겠어. 아, 이제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낚시해서 하룻밤 꼬박 살 기운은 있고 와이프가 좀 얘기를 하자는데 나올 기운은 없어? 용돈 끊기고 싶어? 알았어. 아, 치사하게 꼭 자기 말 안 들으면 용돈 얘기부터 꺼내더라.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죠. 제 성화의 남편은 천천히 밥 먹고 나오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집 뒤편에 산이 있었고 중턱까지 올라가면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 옆에 앉아 바람 부는 산을 보고 있었어요. 거친 바람에 나무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데 꼭 제 마음 같았죠. 제 마음에도 폭풍 같은 게 불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아우, 머리가 그게 뭐야. 창피하게. 아이, 뭐가 어때서? 아이, 그래. 할 말이 뭔데? 아이, 뭐 호떡집에 불이라도 났대? 뒤늦게 나온 남편의 머리는 까치집이더라고요. 친구 만날 때는 그렇게 빼입고 단장하고 나가면서 저 만날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남편이 앉았고 저희는 차를 한 잔씩 시켰어요. 남편은 하품을 쩍쩍 하더라고요. 말해봐. 아이, 피곤한 사람 굳이 불러내서 할 얘기가 뭐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우리 이혼해. 그만 끝내자. 아, 왜 그래? 무슨 이혼이야? 아이, 잠이 확 깨네. 아이, 당신 내가 어제 밤낚시 다녀와서 화났어? 아니, 화 안 났고 이제 당신한테 화낼 힘도 없어. 그냥 이혼해. 깨끗하게 갈라서자. 나 오래 고민했고 결심한 거 돌아서지 않아. 그건 확실해.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이야? 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당신한테나 갑자기지. 당신은 늘 한결같았어. 나쁜 쪽으로. 20년 동안 늘 가정일은 뒷전이고 친구들만 챙기는 당신한테 이제 나 완전히 질렸어. 수천 번 수만 번 이 생각하면서 살았어. 수정이 크면 당신이랑 헤어져야겠다고. 수정이 대학 갔고 다 컸어. 이제 나 더는 미련 없어. 헤어지자. 뭐? 아, 여보, 이런 게 어딨어. 화난 게 있으면 풀고 잘 살 생각해야지. 무슨 이혼이야. 아, 사람이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화가 났으면 풀고 살면 되지. 다시 말하는데 난 이혼해. 당신이 안 한다고 해도 난 해 이혼. 제 굳은 얼굴을 보고 그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나 보더라고요. 얼굴빛이 변하더니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갑자기 끝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혼은 쌍방이 같이 고민하고 결론 내리는 건데 혼자 고민하고 결정 내리고 통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우기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밖에 없어. 내 결심은 안 흔들려. 내 쪽에서 서류 준비는 마쳤고 당신 사인만 하면 되니까 가급적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한테 통보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남편은 절 따라오지도 못하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후련하고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질릴 대로 질린 결혼 생활에 미련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들 만나서 상의를 했겠죠.
밤에 남편 친구들한테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이혼마저도 밤새도록 친구들과 술 마시며 상의를 하다니 정말 남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고 밥 먹고 있는 딸 앞에 앉아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수정아. 야, 아빠 괴로워 죽겠다.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빠 술 냄새나. 나 학교 가야 해. 기분 좋게 아침 먹고 있는데 왜 그래? 수정아, 너 아빠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네가 엄마 화 좀 풀어드려라. 어? 엄마가 많이 속상하신가 봐. 아빠 때문에 화난 걸 왜 나한테 풀어주래? 수정아,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재.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20년 넘게 같이 살아놓고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니. 너도 컸으니 알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우리가 이혼하게 생겼는지. 저는 황당했죠. 학교 간다고 아침 먹고 있는 딸한테 저런 소리를 늘어놓다니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빠, 그게 지금 학교 가려고 아침 먹는 딸한테 할 소리야?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 우리 딸 수정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을 텐데 엄마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빠가 무지무지 속상해. 그렇잖아. 너 결혼할 때 아빠 엄마 나란히 앉아 있어야 그림이 멋있잖냐. 아빠,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아빠 사는 거 보고 질려버렸어.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가정에 희생한 게 얼만데 아빠가 그런 소리 해? 나도 이제 커서 알 거 다 알아. 이혼하자 소리 엄마가 먼저 꺼냈다고 해서 아빠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 야, 내가 피해자 아니면 누가 피해자냐? 수정아, 너 네 아빠야.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라고. 너까지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아빠는 어디 가서 숨을 쉬니? 왜? 아빠 친구들 있잖아. 그리고 아빠 지금 밤새도록 술 먹고 들어온 거 일반적인 거 아니야. 내가 친구 아빠들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진짜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았잖아. 아빠 솔직히 이혼당해도 할 말 없다고요. 나 학교 가야 해. 늦겠어. 야, 이 녀석아. 너 아빠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이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엄마 더 괴롭히지 말라고. 이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난 엄마가 키웠지. 돈도 엄마가 벌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빠는 그냥 집을 하숙집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 딸의 냉정한 반응에 남편은 2차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수정인 철이 들면서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항상 그랬고요. 결국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혼은 저의 강한 의지로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죠. 숙녀 기간 중에도 술만 마시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요. 자기 마음 안 알아준다고 수정이까지 나무랐습니다. 보다 못한 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못 견디겠어. 아빠 저러는 거 너무 보기 싫어. 우리 이제 말하자. 아빠한테 더 숨겨서 뭐해. 수정아, 꼭 그래야 할까? 나 혼자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 아빠도 알 건 알아야지. 맨날 술만 마시고 신세 한탄하는 거 못 봐주겠어. 엄마가 말 꺼내기 힘들면 내가 말할까? 아니야, 수정아. 엄마가 얘기할게. 넌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전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정이와 비밀로 하기로 한 그 얘기를요. 술에 찌들어 잠든 남편이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말을 꺼냈죠. 당신 수정이한테 화풀이 하지 마. 딸도 지금 힘들어. 나 사실 많이 아파. 간경화래. 심각한 상태고 간이식 못 받으면 나 저 세상 가는 거 시간 문제래. 아니, 그래 지금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둘이 쇼하는 거 아니야? 나도 쇼였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야. 나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혼할 때까지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아니, 밤중에 홍도 깨라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간이 뭐 어째? 간이식? 저에게도 간경화 진단은 충격이었습니다.
마사지샵을 하면서 무리한 것도 있었고 요 몇 달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입맛도 잃었습니다. 눈동자와 얼굴도 노래지고요. 그러나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요양원비부터 월세 생활비, 다달이 나갈 돈을 지금껏 벌고 있었기 때문에 누워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미루다 가게 되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최악의 상황이라 간이식 말고는 나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혼자 알고만 있던 그 사실을 수정이가 알게 됐고 딸은 절 잃을 수 없다며 간이식을 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수정이가 나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내가 엄마 간이식 해주기로 했어. 절대로 엄마 이대로 못 보내. 엄마 너무 불쌍하게 살았어. 한평생 나 뒷바라지하고 아빠 뒷바라지 하다가 이게 뭐야? 나 엄마 꼭 살려낼 거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술만 마셔? 왜 엄마 끝까지 힘들게 해? 엄마 잘못되면 어떻게 하라고? 술 마시다 아빠까지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하라고? 두 분 이혼해도 엄마 아빠인 건 맞잖아. 나 아빠 엄마 다 있었으면 좋겠어. 이혼해도 두 분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고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왜 둘이서만 끙끙 앓고 있었냐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러나 남편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간이 망가져서 황달도 심했었어요. 살도 몰라보게 빠지고 눈동자도 노랬는데 남편은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었죠. 이혼 얘기 나온 뒤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상태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 정도로 남편은 무심했고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 맞아. 이렇게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할 때가 아니었는데 둘이 이렇게 고민하고 큰 결정 내렸을 줄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전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다 까발려지니까 오히려 속도 후련하고 남은 미련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여보, 나 이혼 못해. 아픈 당신 두고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겠어. 이미 다 늦었어.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독하다. 당신은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없어?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나 얼마나 강하고 독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나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간이식 절대로 못 받겠다는 거 나 없으면 수정이도 따라 죽을 거라고 해서 겨우 받아들인 거야. 지금 나 많이 복잡해. 당신은 인생에서 빠져줘. 부탁할게. 남편은 공허한 눈빛으로 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술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숙려 기간이 끝나고 가정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 결혼하고 처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발 이혼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전 화를 냈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혼해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자유롭게 놔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끝까지 당신 이기심으로 날 괴롭힐 거야? 내가 뉘우치고 잘하겠다잖아. 왜 나한테 요만큼의 기회도 안 줘? 2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배운 건 배신이랑 이기심 뿐이야. 이제 놔달라고 제발. 그럼 이 소원 하나만 들어줘. 무슨 소원? 내가 간이식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혼 미루자. 부탁할게. 당신 간 필요 없어. 나 사실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어. 내가 얼마나 사는 게 지긋지긋했는 줄 알아? 제가 울고불고 하니까 남편은 걱정이 되었는지 입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작정을 했는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을 꺼냈죠. 안 되겠다. 잘 들어, 당신. 놀라지 말고. 나 사실 당신 말고 다른 여자 있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안하게 됐다. 아니야. 오히려 잘 됐네.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겠네. 속이 다 시원하다.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내가 여자가 있다는데 그런 반응이 지금 정상적이야? 비정상이면 어떻고 정상이면 어때? 당신은 갈 길 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나 천벌 받을 놈 맞아. 그러니까 나 벌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간이식 해줄 테니까 받아들여. 젊은 딸한테 칼자국 남겨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럴 바에 내 간을 가져가라고. 그래, 그러자. 나 생각이 바뀌었어. 당신 간 받고 살아야겠어. 다시 건강해져서 수정이랑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됐지? 결국 전 이혼을 미루고 남편의 간을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진짜 순탄치는 않았지만 오로지 전 수정이만 보고 버텼습니다. 간이식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되었고 남편과 저 둘 다 회복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절 떠났습니다. 이혼하고 헤어지는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건강 조심해. 앞으로도 무리하지 말고. 그래, 당신도 회복 잘하고 앞으로 우린 연락하지 말자. 수정이한텐 해도 우리는 더 할 말 없잖아.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이혼 도장까지 찍고 깔끔하게 서류 정리까지 했어요. 남편은 살던 집에서 먼저 나갔고 수정이와 전 집을 팔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동안 한 남자 뒷바라지하며 시부모님 봉양하던 그 부분이 도려내듯 없어졌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는 남편의 것이니 그건 항상 의식하게 됐죠. 자기 죗값 간을 내주는 것으로 갚겠다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건강만큼은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것 찾아 먹으면서 전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때쯤 수정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취업 준비에 전념하라고요. 가고 싶은 곳에 취직될 때까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경쟁률이 센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고 전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과는 이혼 이후 연락이 딱 끊겼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쯤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해물탕. 아빠 생각난다. 아빠가 엄마가 해준 해물탕 제일 좋아했잖아. 밖에서 사 먹어도 이 맛 안 난다고. 그랬나? 엄마 다 까먹었어? 기억도 안 나 이젠. 근데 요새 아빠랑 연락이 안 돼. 엄마도 연락한 적 없지? 그래? 전화번호도 바꿨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메일을 써도 답도 없어.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기다려봐. 너한텐 연락하실 거야. 남편은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가끔씩 수정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이런 날에는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공중전화로 아빠가 전화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와는 문자 하나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 생각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살아보니 그간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책임감 없이 한량처럼 놀기만 하는 남편, 잔소리만 하고 원망만 하는 제가 어리석어 보였어요. 좀 더 현명하게 살 순 없었을까 창창하던 시절을 아깝게 흘려보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지난 일 되돌릴 수 없기에 전 가급적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정이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전 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쭉 살았어요. 저는 조금 작은 평수에, 수정이는 자기 가정 꾸려 큰 평수에 살았죠. 수정이가 회사에 나가면 손주를 봐줬고 손주들이 웬만큼 컸을 땐 남의 집 유치원생들 등하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이혼한 지 15년째 되는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똑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죠. 누구세요? 인터폰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처음엔 잘 못 알아봤습니다. 삐쩍 마르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서 있어서요. 한 10초 정도 들여다보다가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삐쩍 마르고 주름이 깊게 패어져 있는 모습이 영 딴 사람 같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정말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았어요. 전 몇 번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죠. 정말 삐쩍 마른 전 남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저랑 살 때 튼튼하던 체격은 어디 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어? 수정이가 알려줬어. 당신 여기 산다고. 15년 만에 보는 건가? 당신 좋아 보이네. 안색도 좋고. 당신은 몰라보게 달라졌네.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좀 그렇지.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까? 전 남편은 밖에 나가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후에 건강 되찾아서 살도 찌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전 남편은 무슨 고생을 다 했는지 얼굴에 살 좀 하나 없더라고요. 저희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서로 큰 소리 치면서 얼굴 붉힐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때 제 나이가 59, 남편은 64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찾아왔어? 수정 엄마. 이상하게 듣지 마. 사실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그걸 수정이랑 당신한테 증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재산? 그걸 나한테도 준다고? 수정이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그래? 당신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믿기 어렵겠지만 이거저거 다 합하면 100억쯤 돼.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야. 믿어줘. 뭐? 100억? 전 남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혼 당시에 빈털털이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총각 때부터 원체 돈 모으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15년 동안 큰 돈을 벌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있어? 못 믿겠어? 나 똑똑히 기억해. 당신 나랑 살 때 돈 한 푼 안 벌어다 줬잖아. 내가 쉽게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돈을 왜 나한테까지 주겠대? 얘기가 좀 길어. 전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정 엄마랑 이혼한 후에 한 1년 정도 낚시터에서 살았어. 나 낚시 좋아하는 거 당신 알잖아. 좋아하는 건 아는데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 나중엔 낚시가 재미없어지더라고.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원 없이 해보니까 더 하기가 싫어졌어. 그런 생각도 들었지. 고작 이거나 하자고 가족을 잃었나 후회가 밀려들었어. 그 이후로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스님처럼 살았지. 인생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더라고. 나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지. 결혼은 해놓고 당신이랑 수정이 거의 방치했어.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의 얼굴에 회한이 가득했어요. 저도 옛날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죠. 같이 살 때 또 낚시 가냐고 남편 등 뒤에 싫은 소리 하던 제 모습이 생생했어요. 낚시를 끄는 전 남편은 작은 식당을 시작했대요. 사람이 말솜씨도 좋고 사교성이 좋아서 저도 그 옛날에 장사라도 해보라고 등 떠밀었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안 한다더니 자기가 마음먹고서는 곧장 가게 운영을 했나 보더라고요.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는데
뭐 지금은 꽤 크게 운영하고 있어. 한우 가게인데 고기도 좋고 매장도 넓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돈을 좀 모았어. 꽤 많이.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나랑 수정이한테 주겠다는 거야? 나 그동안 당신이랑 수정이한테 속지 않은 느낌으로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 받아줘. 부탁이야. 아니야. 나 그 재산 받을 수 없어. 우리 이미 남이잖아. 오래오래 살면서 당신이 즐기면서 써. 왜 15년이나 연락 끊은 나한테 와서 준다고 그래? 부담스러워. 나 그거 받을 사람 아닌 것 같아. 수정 엄마, 당신이 꼭 받아야 해. 사실 나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 당신이랑 이혼한 이후에 동네 약국도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아파도 참았어. 편하게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몇 달 전에 가게에서 쓰러졌어. 쓰러졌다고? 어디 아파 당신? 직원들이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나 오래 못 산대.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래 못 산다니. 당신 혹시 나쁜 병에라도 걸린 거야? 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이었죠. 폐암, 말기 이미 다 퍼져서 손 써볼 수도 없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힘들 법도 한데 전 남편은 마음의 정리를 다 한 것 같았어요. 다가올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가 죽을 날 받아놓고 저한테 온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망 없대. 치료도 늦었고 내가 모은 재산 당신이 받아서 수정이랑 행복하겠어. 수정이도 아파트 대출 남았다고 들었어. 자식 키우려면 앞으로 돈도 많이 들 텐데 아빠가 해준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 당신 마음 고쳐먹어. 어떻게든 치료받아. 수술도 받고. 아니, 난 포기했어. 당신 그 돈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당신 자리 차지한 그 여자가 다 갖게 되잖아. 억울하지도 않아. 당신 잊었어. 나 바람 폈던 거.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신 바람 안 피웠잖아. 사실은 내 연이 없잖아.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당신 그때 거짓말하는 거. 수정 엄마. 15년 전 이혼할 때 남편에게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한량처럼 놀면서 가정 등한시하고 속을 썩일지언정 바람피며 아내 배신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혼할 당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 거 잘 알지 않냐고요. 그때 전 이혼하고 갈라질 생각에 모른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죠. 전 남편이 충격요법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을요. 수정이 대신 자신이 저에게 간이식을 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핑계였습니다. 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당신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모른 척을 했어? 그냥 그때는 당신이 너무 미워서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어. 그리고 수정이한테 간이식 받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그래,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 주자 했던 거야. 당신이랑 산 세월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그렇게라도 다시 살자 독한 마음 들었어. 그랬구나.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전 남편이 씁쓸하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정말 당신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15년 전에 당신과의 결혼 생활 정말 형편없었지. 그동안 후회 많이 했어. 젊은 혈기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어리석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수정이한테 해준 게 없더라. 미안하게 생각해. 진심으로.
당신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느껴져.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사과 받아줄게. 나도 솔직히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수정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결혼했던 29살로 돌아가고 싶어.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참 바보 같지? 아까운 시간 다 흘려보내놓고. 남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원래는 차갑게 거리를 두려 했는데 저 역시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15년 동안 마음에만 두었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15년 동안 후회 많이 했어. 그렇게 이혼하고 당신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당신한테 나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순하게 손 내밀 순 없었을까? 내 최선이 당신한테도 최선이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 간이식 받고 건강 되찾은 후에 매일같이 당신이 떠오르더라. 바람까지 폈다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살리고 싶었던 당신 마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양볼도 뜨거운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 용기 내서 찾아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수정 엄마.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랑 살았던 20년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오늘 당신이랑 나눈 대화도. 꼭 병원 들어가. 다 포기하지 말고.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전 남편의 얼굴은 눈물로 온통 얼룩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3달 후 전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은 100억대 재산은 저와 딸 앞으로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치르며 수정이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수정이도 어렸을 때 아빠를 많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게 한으로 남은 것 같았죠. 수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현명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철이 없었던 건 아빠만이 아니었어. 엄마도 잘못한 게 많아. 아니야, 엄마.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알겠어. 좋아서 결혼했어도 같이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나 이제 엄마 아빠 다 이해해. 근데 가슴 아픈 건 아빠가 혼자 지낸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 우리 그리워하면서 다가오지 못했다는 거. 그게 너무 마음 아파. 저도 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떨어져 산 15년의 세월이 가슴 찢어지게 아파왔어요. 이혼은 했지만 나중에 재결합한 사람들도 있던데 저와 수정 아빠는 왜 그렇게 미련을 떨었을까요? 수정이는 남편의 유산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지만 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고민 끝에 30억가량을 모 대학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남편의 노력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의 사랑이 없으면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안정된 지금 남편의 빈자리가 어쩐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곧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네요. 올해는 유난히 더 하늘에 간 남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봐야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코끝이 찡해지는 사연이었네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와서야 두 분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더 슬펐습니다. 만약 그때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지나온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순간순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선택만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